어린 시절부터 나는 추상의 언어를 구체적인 물상으로 바꿔보는 일을 그렇게 어렵게 여기지 않았다. 절망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내가 정들여 키우던 한 마리 흰 양을 둘째 형 장가가는 날이라고 해서 동네 아저씨를 불러 목 따는 일이다. 이틀을 꼬박 나물죽을 먹었건만 이 저녁 또한 큰형수가 죽을 끓이는 모습을 보는 일이다. 며칠간 서울 형집에 다녀온다고 떠난 어머니가 2달, 석 달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는 일이다. 절망이 거라하듯이 희망이란 말 또한 얼마든지 간명한 사상으로 환치할 수 있었다. 신장로를 지나 과수원길을 관통하고 강을 건너는 그 고적한 하굣길을 드물게 눈깔사탕과 동행할 수 있는 것. 남몰래 내가 봐둔 강가 자갈밭의 종달새 둥지에서 어린 새끼들이 한껏 노란 주둥이를 내밀고 있음을 보는 것. 별나게 내가 마음두고 있던 여자애가 오늘따라 국어 시간에도 국사 시간에도 나를 돌아보며 웃어주는 것. 안녕하십니까. 제가 최근에 새 책 하나를 냈습니다. 소설가가 소설로 이렇게 세상에 내보여야 되는데 산문집을 꾸몄습니다. 그래서 오늘 산문집을 놓고 소설가 이유씨와 잠깐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교수님, 이번에 새로운 책을 내신 것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예, 소설가로서 이렇게 50년 글을 써오셨는데 이렇게 소설 아닌 산문을 내시게 된 소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 느낌이 어떠신지요? 제가 50년을 소설을 쓰면서 거의 한 50권 가까운 책을 냈습니다. 이렇게 글쟁이 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떤 자기의 본격 작품을 쓰는 일보다 신문 잡지 같은 데서 요구하는 자기네 그 지면에 어울리는 글을 달라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걸 또 일일이 다 거절하기도 어렵고 또 생계를 위해서도 그런 걸 쓰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이런 산문들이 꽤 많이 쓴 편입니다. 그걸 묵혀두었다가 이제는 이 나이쯤 돼가지고는 그걸 세상에 버려도 크게 누가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제 나름으로 등단 50년 맞이 자축하는 의미에서 그리고 스스로를 돌이켜보는 의미에서 이렇게 산문집을 꾸몄습니다. 예, 50년 동안 교수님께서 글을 써오셨는데 그 기간이 결코 짧은 기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간 동안 소설가로서의 삶을 살아오시는 데 있어서 보람 있는 일이 있었던 거나 아니면 어떤 후회되시는 점이 있으셨는지요? 예, 흔히들 그러죠. 이 나이가 되면은 앞날을 생각하기보다 살아온 뒷날을 살피는 경우가 더 많다 그러는데 저도 그런 느낌입니다. 50년 그 세월을 제가 소설가로 살아왔는데 보람, 후회, 양쪽 다 그런 것에 대한 심정은 없습니다. 그냥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문학인이 되지 않았다면 뭘 할 수 있었을까? 나한테 있어가지고는 문학이 그냥 처음부터 저한테 떠맡겨진 일이었다. 나는 그 일을 꾸준히 해왔다 때문에 후회할 건 없다.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들을 떠올립니다. 그분들이 나는 농사꾼이 되겠다 해서 된 것도 아니었어요. 흔히 말하는 천직이라고 그러죠. 태어나서 보니까 나는 논밭을 갈고 있더라. 그리고 그 땅하고 가까워져서 가꾸고 수확하는 즐거움을 가졌다. 그런 농부들의 심정, 글쓰는 게 똑같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혹시 교수님께서는 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소설 쓰기에 마음을 두고 계셨는지요? 제가 이 책에도 그걸 밝혀놓았듯이 이 책에는 내 문학의 원형질이라고 소제목을 붙여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전에 문학 연구가들도 늘 관심 가졌던 것은 그거였습니다. 한 예술가는 왜 예술을 택하게 됐는가? 그는 무슨 운명 때문에 그 길로 갔는가? 이걸 연구하는 학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론들을 따르더라도 저 또한 제가 태어난 태생적인 환경, 그러한 조건이 저를 문학의 길로 넣었다라고 저는 여기고 있습니다. 첫째는
시골, 그리고 가정환경, 아까 농사 이야기도 했지만은 우리 집은 첩첩산골에 농촌에서 태어났습니다만은 저희 집에서는 논도 하고 밭도 한마디가 없었어요. 그러한 환경, 그리고 집안 윗대 어른들부터 내려오던 어떤 인문학적 분위기, 그리고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겪었던 엄청난 가난, 이런 데서 가지는 어린아이의 동심, 상처를 받아도 동심입니다. 거기서부터 저는 저절로 혼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뭔가를 겁적이면서 어린아이적 우울과 고독과 가난, 그런 것들을 해소하는 자리에 아이들도 다 자기 나름의 자기의 그것을 해소할 방법들을 찾아요. 그것이 나의 문학적 원형이 된다. 팽나무 숲에 거기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어릴 때 겪었던 그 어떤 아이들한테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친구가 친구를 고발해야 되는 그런 경험들이 조금씩 쌓이면서 내 삶이 내 혼자만의 것이 아니고 늘 이웃과 연결되어 있구나, 사회와 관계 맺고 있구나, 그때 나의 행위들은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자책과 반성,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또 하나의 문학의 깊이로 들어간다고 여기고 있어요. 예, 이제 생각이 나는데, 읽다 보니까 교수님께서 내 문학의 원형들이라는 그 소제목을 붙인 제목이 과수원길 넘어 누운 강이라는 작품인데, 이 작품을 읽고도 제가 느낀 점은 그 교수님께서 이제 하신 어머니에 대한 그 마음, 아들이 갖는 그 동심에 그 글쓰기가 그 녹아났다는 생각이 저도 들었었습니다. 이 산문집에도 몇 군데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만은 중학교 1학년, 2학년 이때 무렵이 아마 아이들한테는 감수성이 가장 고양될 때다, 예민해질 때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전에 말했듯이 그 시대에 겪는 아픔들, 즉 전쟁이 끝난 지 얼마 후에 절대 가난, 열악한 사회 문화적 풍경, 이런 데서 아이들이 어떻게 각각의 삶을 살아나가느냐, 세상을 바라보느냐, 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제 손에 들어왔던 책 하나가 반 루먼이 쓴 인류사화라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맨 앞에 읽다가 그때 그 생생한 감동은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어린아이가 그 마을에 있는 총탑지기 할아버지를 만나러 갔는데 그 탑지기 할아버지가 일러줍니다. 저 들판을 바라보라고, 저게 역사고 인류의 삶이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을 적에 마침 총탑에서 종이 땡땡 쳐요. 그때 이 아이가 가지는 심정이 뭐냐, 방금 역사를 이야기했죠. 사회를 봤죠. 그런데 이 종소리 하나하나가 시간이야. 1초마다 한 번씩 울리는 종소리를 영혼에서 1초 1초를 뜯어낸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네덜란드의 그 시골 풍경이 나오는 장면이었는데 그 서문을 읽다가 저는 문학과 역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런 거구나. 나한테 이렇게 절절하게 공감으로 다가오니 나 또한 이쪽으로 빠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 스스로가 종탑지기 노인네를 찾아갔던 그 소년이 됐던 그 심정이 내가 문학의 세계로 들어간 계기였다라고 보고 있어요. 제가 느낀 건요, 소설을 잘 써야 산문을 잘 쓰겠더라고요. 교수님이 쓰신 글이 거의가 산문이라기보다는 제가 느끼면은 소설로서 다가오는데 그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교수님이 전에 처음에 산문 강의하실 때 산문을 쓰기 전에 우선은 소설 작법을 잘 열심히 배우면 산문도 저절로 써지게 된다, 그 말을 이해를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때 제가 산문 지도를 할 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소설을 잘 쓰면은 모든 산문을 다 잘 쓴다. 기억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산문 이야기하는 자리니까 산문을 잘 쓰면은 소설을 잘 쓴다. 그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뭐 글을 쓴다는 사람들, 뭐 여러 장르의 예술가들이 있는데 일정 부분의 분들이 산문을 못 써요.
네, 어려워요. 산문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편지에서 일기에서부터 그런 거는 누구나 다 쓰는데 자기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펴나간다거나 좀 더 쉽게 재미나게 독자에게 전한다거나 명확하지 아니한 생각들을 가장 구체적으로 무슨 예를 들어가면서 예. 이야기를 예시해 가면서 남들한테 전하는 예. 그런 것이 약해요. 저는 그래요. 산문을 제대로 못 쓰지 못하면은 예. 문인이 아니다. 우리가 문인이다. 문학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문자가 뭐냐면은 기본적인 글쓰기예요. 그죠? 예. 그건 산문이에요. 시도 아니고 소설도 아니야. 글쓰기예요. 예. 글쓰기. 그것이 제대로 안 되면은 내 혼자 뭐 나는 좋은 시를 썼다, 나는 좋은 소설을 썼다, 뭐 그게 되지도 않지만은 아니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저는 제일 먼저 그 사람이 얼마나 문학적 능력이 있는가를 파악할 적에는 짧은 글 하나라도 그걸 보면 된다. 그래서 모든 글쓰기에 가장 기본입니다. 첫째는 그 뭐 당연한데 그게 안 되죠. 문법적으로 맞아야 돼. 예. 그런데 비문을 함부로 막 쓴다거나 상투적인 말만 쓴다거나 남들 하는 말 똑같이 두 마디 말을 하더라도 개성이 나타나는 그런 말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것이 산문의 가장 기본이다. 그 내용이 교수님 책에 가장 잘 드러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제가 읽다가 보니까 그 산문이어도 어떤 그 형식과 비율을 잘 들어야 되고 예시도 잘 들어가지고 자기 생각을 논리적으로 말을 잘 할 수 있어야만 글이 잘 완성이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책은 숲으로 난 작은 길인데 여담으로 제목을 어떻게 숲으로 난 작은 길로 하셨는지요? 여기 3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장은 문학에 관한 이야기들, 어떻게 해서 문학의 길로 들어섰는가,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하는 소설이란 형식에는 어떤 건가가 단편적으로 나타나고, 두 번째 글은 일상, 생활 이런 데서 느끼는 뭐 좀 고상하게 말하면 사실에 대한 이야기가 되고, 세 번째 장은 제가 여행을 하면서 보고 느꼈던 쉽게 말해서 기행문들이 됩니다. 그 2장에 보면은 숲으로 난 작은 길이라는 짧은 숲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참 이쁜 길들이 여러 개 있는데 산책로인데 우리 선인들, 우리 윗대 어른들이 걸었던 그 사색의 길들 어떤 것이 있는가? 예를 들면은 안동에 가면 도산서원 앞에 거기 태계 선생이 걸었던 길이 있고, 하회마을에 가면은 서예 유성룡 선생이 걸었던 그 벼란길이 있고, 뭐 이런 여러 이쁜 길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제가 거기를 이렇게 갔다 오면서 느꼈던 생각들인데, 나도 그러한 선인들의 발걸음을 따라 디딜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거를 썼던 거고, 그걸 큰 제목으로 뽑아냈던 거예요. 즉, 이 숲으로 가는 작은 길은 퇴계가 걸었고, 유성룡이 걸었고, 한용운이 걸었고 하던 그런 길입니다. 보잘것없는 길이었지만 불구하고 그 길에서 이분들은 우주와 역사와 세상을 다 궁리했다. 궁리와 실천의 길들이 곧 숲으로 난 작은 길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도 숲으로 난 작은 길을 열심히 걸으셨던 것 같습니다. 아까 어느 시골 카페에서 잠깐 찍다가 소란스러워가지고 우리 이웃이랑 점심을 먹고 소주 한잔 했죠. 예. 약간 쌀쌀한 날씨지만 여기 연산 관아 앞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산문 잘 쓰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옛날에 문학 공부할 적에 항상 하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 가지. 많이 생각하고, 많이 읽고, 많이 쓰라. 한문은 한 문인의 전체를 다 드러내는 가장 솔직하고 객관적인 장면입니다. 산문을 딱 읽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이 글쓰기 공부를 했는지가 다 나타나는 것이
산문이다. 예. 수필 아닙니다. 산문이에요. 산문. 제가 생각하는 바는 꼭 문학을 떠나서 살다 보면 늘 글을 써야 될 때가 있어요. 네, 많아요. 그러니까 문학하고 관계도 없어. 네. 그런 면까지 포함해서 어릴 때부터 많이 읽어야 돼. 아, 왜 많이 읽어야 되느냐 하면은 내 생각을 추스리기 위해서. 내가 생각을 하고 내가 가치를 매기는 것이 내 혼자 배워서는 안 돼요. 내 앞 시대에 앞선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는가, 어떻게 썼는가를 배워야 된다. 그걸 열심히 읽다가 보면은 저절로 배워져요. 기술이 두 가지가 있어요. 생각의 기술과 쓰기의 기술. 옛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구나. 그러면 나도 이 사물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자기 체계가 세워지는 거예요. 앞선 시대에 이런 사람이 이것을 보고 이런 식으로 썼는데 나는 현재 내가 이 사물을 보고 이 사건을 보고 어떻게 쓸 수 있는가. 이걸 연습을 거기에 아까 다독 많이 읽어야 된다. 많이 생각해도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제 마지막이 직접 많이 쓰는 거예요. 남들 이야기 100번 들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자기는 연습 안 하고 남들 좋은 책들 100번을 읽어봐야 소용없어요. 읽을 적에 또 들을 적에는 와 그럴싸하다. 나도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맞아요. 그런 생각 자주 들어요. 그죠? 네. 우리가 남의 강의 들을 적에 네. 막 귀에 속속 들어오죠. 네, 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리고 어떤 뭐 개발서 같은 거 읽으면은 네. 다 그럴듯하죠. 네. 그러면 누가 주식에서 돈 안 벌겠고 누가 뭐 안 되겠어요? 결국은 내가 직접 쓰지 아니하고 네. 내가 직접 궁리하지 아니하고 네. 내가 직접 읽지 아니하고 나머지 모든 것은 아무 소용없다. 쓰기 어렵습니다. 젊은 사람이라면은 매일 A4용지 타이핑으로 2장 이상 쓰지 아니하면은 글쓰기 한다고 하지 말라. 그게 제 주장입니다. 어려운데. 매일 써야 돼. 이러다 보면은 저절로 된다. 제가 이제 교수님 저기 수프로나 작은 길을 읽으면서 음. 제일 먼저 들었던 거는 교수님 작가 저자가 생각하시는 그 생각의 방식이 어떻게 흘러가는지가 좀 눈에 보이더라고요. 우리 이유 작가도 마찬가지지만은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 있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네. 내 혼자서 얻은 게 아니야. 아까 말했죠. 2000년의 문화유산들을 얼마나 내 쪽으로 빨아들이느냐. 그것이 내 현재 글쓰기라는 사실이야. 까마귀도 그러되네요. 자, 오늘 고마워요. 예, 감사합니다. 소설가 최학 교수가 주관하는 이 채널은 현대소설의 올바른 이해와 소설 쓰기의 방법을 제시하는 고품격의 문학 채널을 지향합니다. 많은 구독 바랍니다.